자, 이어서 볼까요? 나머지 문화를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이제 궁궐과 도시건축부터. 자, 봅시다. 여기서는 그냥 제가 특징만 간단하게 보고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내용이 많아요. 삼국의 고대의 문화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고대의 문화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자, 봅시다. 고구려의 이제 궁궐과 도시건축에서 장수왕 때 평양성 쌓았죠. 말하자면 평양에다가 도읍을 옮겼죠. 그게 바로 안학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궁궐이 남아있진 않아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장안성이라고 해서, 자, 여기 보시면 후기 평양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평양에 장수왕이 만든 궁궐이 있고, 장수왕이 수도로 옮긴 곳이 있으면, 같은 평양인데 조금 근처에 다시 성을 쌓아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같은 평양이긴 하지만 그냥 천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천도라고 보기는 도시로 옮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궁궐을 새로 지어서 옮겨갔기 때문에 어디서는 천도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그냥 성을 옮겼다고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평원왕 때 천도를 하게 되죠. 평원왕이라는 왕 때. 왜 우리 양원왕, 그다음에 안원왕, 평원왕 이런 왕들은 6세기 별로 안 중요한 왕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이제 평원왕 때 조금 더 넓고 괜찮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새로 성을 쌓는데 그게 장안성이에요. 그래서 후기 평양성이 바로 장안성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장안성 나와 있고, 아주 가끔 어느 왕 때 옮겼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평원왕 때 옮겼다라고 하는 것만 한번 살짝 체크. 자, 그 다음에 백제로 넘어갑시다. 백제는 궁남지라고 하는 연못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성곽, 한성은 풍납토성, 아마 알 거예요. 몽촌소성, 풍납토성이 위례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성들이고, 공주에 가면 공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웅진에 공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비는 부여죠. 부여에 가면은 궁성, 왕궁, 그리고 궁궐을 둘러서, 도시를 둘러서 성을 쌓는 걸 나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의 형태들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도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는데, 내성은 이제 월성이나 금성, 그리고 나성은 도시를 둘러서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아마도 명활산성이나 이렇게 남산이나 이런 데 있는 산성을 말해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별거 없어요. 자, 통일신라에는 안압지라고 하는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거 가끔 언제 세워졌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임해전터예요. 그래서 안압지라고 하는 건 인공 연못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204페이지에 안압지라는 인공 연못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이 경주를 갔다. 그럼 불국사 갔겠죠? 그리고 천마총 갔을 거예요, 아마. 천마총에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경주 갔는데 나 무덤에 들어갔었는데 천마총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연못 같은 데를 갔어. 아마 갔을 거야. 그러면 안압지. 어딘지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집에 가서 경주 갔다 온 사진 있으면 있을 거야. 그게 안압지예요. 연못 같은 사진이 있을 건데 실제로 굉장히 예쁘고, 요즘에는 뭐라 그래야 돼? 밤에 야경 같은 거를 잘 조성을 해놔서 밤에도 되게 예쁘더라고. 요즘에는 밤에 사진들 많이 찍더라고. 그런데 이제 올리려고 사진을 많이 찍고 하지. 그래서 어쨌든 안압지가 사진보다 사실은 훨씬 예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안압지가 아니라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무왕 때 만들었다.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발해로 갈게요. 발해의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도시가 상경 용천부. 상경은 당나라 수도를 모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수도인 장안성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자, 그러면 당나라 수도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204페이지 왼쪽에 사진이 나오네요. 가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네모난 이제 도시가 있어. 그러면 안에 궁궐이 있고요. 궁궐의 정문과 외성의 정문 사이에 가운데 큰 길이 나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하얀색으로 표시된 길 있죠? 그거를 주작대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광화문 앞에 왜 넓은 길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궁궐의 정문과 궁성의 정문 사이에 큰 길이 나 있어. 그게 바로 주작대로인데,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를 모방한 거예요?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발해 수도인 상경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이런 거는 뭐의 영향을 받았어? 당의 영향을 받았겠죠? 우리가 발해의 유물과 유적에서는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건지 당의 영향을 받은 건지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상경성의 구조는 당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원으로 넘어갑시다. 사원은 절이겠죠? 자,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이 어느 나라 절인지를 잘 구별하시고 이왕이면 시기까지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 어느 왕 때 절인지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삼국에서는 신라 황룡사. 자, 황룡사는 언제 만들었냐면 건립 쌓았냐면 만들었냐면 진흥왕 때. 그리고 여기다가 탑을 쌓은 건 어느 왕이에요? 선덕여왕 때. 자, 황룡사가 지어진 시기랑 황룡사 9층 탑이 지어진 시기가 달라요. 알겠죠? 요거 구별하시면 돼요. 자, 9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 아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죠?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그래서 황룡사가 세워진 시기랑 탑이 세워진 시기가 다르다. 물론 둘 다 남아있진 않죠. 왜냐하면 몽골이 쳐들어와서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고려 후기에 몽골이 쳐들어와서 다 불살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남아있진 않고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있어요. 절 터만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백제. 백제에는 미륵사라는 되게 큰 절이 있대. 자, 무왕이 7세기 왕이거든요. 7세기 무왕에 다시 한번 백제를 좀 일으켜보고자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거기다가 큰 절을 세워요. 그게 바로 미륵사예요. 미륵사가 왜 큰 절이라고 하냐면 3탑 3금당 양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 외워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탑이 하나 있고 그 탑 뒤에 건물이 하나 있죠. 이게 1탑 1금당 양식. 그런데 가운데 목탑이 하나 있고 양쪽에 석탑이 2개 있고 석탑 그리고 건물이 또 있고 그러면 탑 3개, 건물 3개 3탑 3금당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건물이 엄청 커. 절이 엄청 커. 그러면 이렇게 큰 절을 지은 이유는 무왕이 수도를 여기로 옮기려고 했구나. 여기가 어딘데? 익산. 알겠죠? 그래서 익산천도 계획을 세웠던 왕이 누구예요? 무왕 때. 그래서 백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고자 하는 어떤 무왕의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제 중흥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미륵사도 터만 쫙 남아있고 탑이 딱 하나 남아있는데 지금 가운데 목탑이 있고 양쪽에 석탑이 있다고 했잖아요. 서쪽 석탑만 남아있었는데 이거를 복원을 했어요. 왜냐면 일제시대 때 이게 무너질똥 말똥 하니까 무너질락 말락 하니까 일본 애들이 이거를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일제시대니까. 그런데 일본 이걸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이 탑 뒷면에 약간 무너지려고 하는 데다가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흉물스럽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뜯어냈어요. 시멘트를. 그리고 탑을 싹 해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복원을 해서 약 10년.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10년씩이나 걸려서 복원한 문화재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2009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해서 2019년에 이제 완전히 만들어서 지금은 민간에게도 개방을 한 상태예요. 그게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조금 이따 우리 이제 그 석탑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부여. 자, 부여 능산리 절터. 자, 아까 부여 능산리 고분이 있죠. 왕실의 무덤이니까 이 왕실의 왕이나 왕비나 왕족의 명복을 빌어야 되니까 그 옆에다 절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여 능산리에 가면 절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백제의 중요한 문화재가 2개 발견됐어요. 2개. 하나는 금동대양로. 아까 우리 봤던 금동대양로. 하나는 창왕명 사리감이라고 해서 이것도 뒤에 사진이 나올 거예요. 209페이지로 한 장 넘겨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창왕명 사리감. 사리감이라는 건 사리를 보관하는 상자 같은 그런 구조물을 사리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창왕명 사리감. 그리고 하나는 금동대양로죠. 아까 우리 여러 번 얘기했던 금동대양로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금동대양로의 모습이 또 뒤에 나오네. 여기는 아직 안 나오고 뒤에 또 자세히 나올 거 사진이 나올 거예요. 앞에서 나왔었나?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로 넘어가면 불국사. 불국사는 경덕왕 때 만들었죠. 불국토의 이상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불국사에 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석가탑이나 다보탑이 있잖아요.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를, 다보탑은 다보 부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신라에 부처님이 두 분 와 계시는 거야. 그러면 신라가 곧 불국토, 말하자면 불교의 이상세계를 나타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국토의 이상향을 나타낸다. 그게 바로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 불국사. 자, 그 다음에 불국사랑 같은 시기에 더군다나 불국사 만든 사람이랑 석굴암 만든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덕왕 때 역시 석굴암도 만들었는데 석굴암은 여러분 바위를 파고 그 안에다가 절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석굴사라고도 불리는 인공 석굴사원. 네, 그게 바로 석굴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둘 다 김대성이라고 하는 재상까지 지냈던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이 죽고 나면 전생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생을 기억을 했대요. 그래서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모두 기리기 위해서 절을 두 개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모난 전실,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앞에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둥근 주실, 복도 따라 들어가면 안에 동그란 방이 있어서 하늘을 상징해요. 그래서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전실, 그 다음에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주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둥근 주실은 약간 도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부처님이. 그래서 심지어는 햇빛이 비치는 그런 뭐 각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웅장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석굴암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발해로 갑시다. 발해는 상경성에 절터가 한 10개 이상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수도에, 도시에, 서울에 예를 들면 절이 10개 있어? 아, 불교 국가구나. 불교가 발전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이건 딱 어떤 게 나온 건 아니니까. 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황룡사와 황룡사 구층탑 식이 다르다는 거. 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능선이 절터에서 발견된 거 2개 골라라. 그럼 이렇게 2개 고르면 되겠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탑으로 갑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발해가 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국적을 잘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를 체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일부러 여러분 문화 파트에 대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고려나 조선으로 가면 탑이나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오늘은 고대 문화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느라고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요. 자, 봅시다. 고구려부터 볼까요? 자, 고구려 탑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주로 탑을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자, 나무로 만든 목탑은 지금 남아있을 리가 없지.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고구려 꽤 남아있을 리가 없죠? 없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탑이 없고, 자, 백제는 탑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백제의 유명한 탑이 남아있는 탑 중에 유명한 게 2개. 2개가 유명하고 그 중에 시험은 얘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익산, 미륵사지, 석탑.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자, 되게 큰 절을 지었어요. 무왕이. 그런데 지금은 탑만 남아있지. 탑 중에 하나만 남아있죠. 그게 바로 서석탑. 서쪽 석탑만 하나 남아있는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고, 자, 무왕 때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2009년에 복원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복원을 했다는 건 해체를 다 했다는 거거든요. 탑을 하나 싹 그냥 해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립을 한 건데 해체했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어딨냐? 제가 책을 좀 넘겨놔서 206페이지. 자, 206페이지 왼쪽에 날개에 사리호와 사리장엄구라고 나와 있죠. 요게 발견됐어요. 말하자면 탑을 해체를 했더니 탑 안에 그 안에 뭐 이제 뭐 사리 같은 걸 담은 그런 이제 유리병 같은 거, 그 병 같은 게 발견이 됐고, 여기에 글씨를 적은, 약간 이제 금판 같은 데다가 글씨를 적은 그런 유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냐면 무왕의 부인인 사택 덕적의 따님이, 그러니까 왕비 사택 덕적의 따님인 왕비가 시주 돈을 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요 탑을 건립을 했다 라고 정확하게 건립 연도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무왕 때 만든 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이게 나오면서 학계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까지도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얘기가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선화공주 설화 알아요? 서동유? 서동유라는 거 알죠? 서동유라는 게 서동이라고 하는 어떤 애가 신라에 와서 막 이 선화공주랑 결혼을 하려고 쉽게 말하면 막 소문을 내고 다니잖아. 선화공주가 맨날 밤마다 나 만나러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 내가지고 결국에는 선화공주랑 결혼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무왕이에요. 서동요의 서동이 무왕인데 그러면 무왕의 부인은 누구여야 돼? 선화공주여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누구라고 했냐면 사택덕적의 딸인 백제 왕비의 딸이라고 백제 귀족의 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냐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기록이 지금까지는 거의 다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그러면 틀린 거냐 그러면서 지금도 학계에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논란이 있을 일이 있나? 부인이 2명이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하지. 부인이 2명일 수 있잖아. 백제 여자 1명, 신라 여자 1명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학계에서는 그게 논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은 정확한 건립 연도가 나와 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사리장엄구 봤잖아요. 이거는 나오자마자 국보로 지정.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오자마자 국보로 지정된 게 바로 요 사리봉안기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미만 살펴봤으니까 제가 이제 요 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사진이랑 같이 보세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왼쪽 사진 하나 오른쪽 사진 하나 있죠? 왼쪽 사진은 옛날 사진, 오른쪽 사진은 최근에 복원한 사진. 제가 또 이거 찍으러 갔다 왔어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 그래서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오른쪽이 지금 복원이 된 상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거거든요. 목탑 양식을 계승했다.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나라는 목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목탑은 나무겠죠? 나무로 처음에는 탑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화강암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손재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다뤄 돌을. 그래서 석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목탑을 만들다가 석탑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요거 만드는 장인. 근데 여러분한테 오늘 어제까지는 우리가 탑을 나무로 만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돌을 갖다 주면서 여러분한테 야 이제 탑을 돌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옛날 하던 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옛날 나무로 만들듯이 똑같은 양식으로 그냥 재료만 돌로 바꾼 거잖아요.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돌로 만든 탑이지만 나무로 만든 탑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자 여러분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마치 나무로 건물 만들듯이 기둥이 있고 처마가 있고 심지어 문도 달려있다. 요 문도 굉장히 크기가 커서 요거를 똑같이 복원해 놓은 게 옆에 있어요. 똑같은 크기로 복원해 놓은 탑은 이게 쉽게 말하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복원을 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는 못 들어가지만 거기는 막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문이 달려 있어서 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돌로 만든 탑이기 때문에 탑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 문의 크기가 저보다 크죠. 그래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규모도 크면서 자 금방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무로 건물 짓듯이 기둥도 있죠. 처마도 있죠. 지붕도 있죠. 문도 달려있어. 자 그러면 석탑이긴 하지만 뭐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목탑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남아있는 모든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런 양식을 가진 건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존 가장 오래된 석탑.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탑이지만 나무로 만든 것처럼 목탑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석탑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 독특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요런 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 독특한 거.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자 그리고 얘를 계승한 게 정림사지 5층 석탑.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 자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우리가 금방 봤던 것 같은 그런 양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익산미륵사지 석탑을 계승한 석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석탑의 한쪽 기둥에, 그러니까 이 탑 한쪽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백제를 정벌했다. 내가. 그래서 백제 정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백제를 정벌하러 왔던 당나라 장군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낙서하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왔다 감. 이런 거. 그 말을 써놓고 간 거야. 그래서 요 탑의 별칭이 평제탑. 백제를 정벌한, 평정한 탑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써있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써있는 게 바로 평제탑이라고 불리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로 넘어가면 신라는 황룡사 9층 탑. 뭐니 해도. 자, 이거는 언제? 선덕여왕 때 누가?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자, 그런데 지금 있다 없다? 없다. 몽골이 쳐들어서 불살라버렸죠. 그래서 몽골 침입 시에 소실돼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 탑의 높이가 70m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옆에 이제 황룡사 터 옆에 박물관처럼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10분의 1로 복원을 해놨는데 10분의 1로 복원해도 7m잖아요. 2층 건물 높이 정도 되는 탑을 이제 건물 안에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황룡사 탑은 지금은 없지만 어쨌든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얘도 잘 나오겠죠? 자장이랑 선덕여왕이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분황사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황사 모전석탑.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분황사 모전석탑 역시 선덕여왕 때, 자,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얘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현존, 지금 남아있는 신라 탑 중에 가장 오래된 석탑. 그러니까 신라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분황사탑. 전체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익산미륵사지 석탑인데, 얘가 또 재밌는 게 모전석탑이잖아요. 자, 전탑은 벽돌탑이에요.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에요. 전탑을 모방한 석탑. 전탑을 모방한 석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탑이라는 건 벽돌탑을 말하는데, 벽돌을 왜 우리 찰흙처럼 그렇게 흙을 개어서 요거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벽돌 틀에다가 뭐 넣든지 벽돌을 모양을 만들어서 불에 구워야 벽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벽돌 쌓는 기술이 별로고 중국이 벽돌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벽돌탑, 전탑을 많이 만드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전탑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탑을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는 뭘 못 만들어? 벽돌을 잘 못 만들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했냐면, 그럼 벽돌을 못 만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돌을 벽돌 모양으로 일일이 잘라서 마치 벽돌인 것처럼 하나하나 쌓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탑을 모방한 하지만 석탑, 모전석탑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전탑을 만들고 싶었으면 이렇게라도. 그게 바로 모전석탑이고요.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있지만 실제로 탑은 홀수예요. 5층이든 7층이든 9층이든. 자, 아마도 한 7층쯤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분황사 모전석탑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설명한 그런 내용들도 물론 중요해요. 전탑을 모방했다 뭐 이런 거. 자, 하지만 선덕여왕이 중요하고, 목탑 양식을 가진 석탑, 익산미륵사지 석탑. 벽돌탑, 전탑 양식을 가진 석탑, 분황사탑. 여기 이제 모전석탑이라고 써있지만 그냥 분황사탑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얘하고 두 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겠죠. 양식이 특이하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탑으로 여기 사진은 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고, 앞에서 우리 다 봤던 것들 여기에 이렇게 사자 조각 같은 것도 되어 있고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통일신라 시대. 자, 통일을 했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합쳤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만의 독특한 양식을 새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형적 석탑 양식을 완성했다. 전형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또는
이거는 뭐랄까 샘플 같은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딱 보면 아 이건 통일신라 양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통일신라만의 양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 전형적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그게 뭔데? 그게 이거예요. 이중 기단 위의 3층 석탑. 자, 이중 기단 위의 3층 석탑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모르니까 제가 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층 기단은 짧아요. 기단이라는 거 받침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층 기단은 좀 길어요. 그래서 2층은 좀 높은 기단이고 여기다가 탑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3층으로 탑을 쌓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죠?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지붕 모양, 처마 모양처럼 생긴 것만 층수로 세는 거예요. 1층, 2층, 3층. 그리고 아래는 받침돌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든 다 장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3층 석탑. 자, 이중 기단인데 그 다음에 이 기단 중에 하나는 높죠. 네, 그 다음에 위에는 3층 석탑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식의 양식이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여러분 책에 나오는 207페이지에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다 요런 비스무리한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중기단 위에 3층 석탑 어느 시대? 통일신라 시대. 알겠죠?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가문사지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그런데 다보탑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형이라고 그래요. 특이해라는 뜻으로 이형 석탑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기단을 사자 4마리가 받치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사진에 거기 보시면 기단을 사자 4마리가 받치고 있네. 그래서 사사자 3층 석탑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하나, 둘, 셋, 4개의 석탑 있죠? 거기 사진에 쭈루룩 나와 있는 거 다 신라 중대의 탑이에요. 신라 중대. 시기도 한번 구별해 보시고 이해되죠? 신라 중대 거. 자, 그러면 신라 하대로 넘어갈게요. 신라 하대는 훨씬 장식적인 탑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자, 신라 하대의 탑은 딱 하나. 진전사지 3층 석탑.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207페이지 아랫단 사진의 맨 왼쪽. 찾았죠? 아랫단 사진의 맨 왼쪽. 자, 아랫단 사진 맨 왼쪽 보면 자, 우리가 눈으로도 딱 보이죠? 겉에 표면에 조각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요? 부조 조각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게 진전사지 3층 석탑. 그래서 신라 하대 석탑은 얘밖에 없다. 얘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우리 교재에는. 그래서 진전사지 3층 석탑, 신라 하대. 부조 조각, 화려한 조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쭈루루는 뭐냐면 승탑이죠. 나머지 쭈루루는 옆에 3개는 승탑인데 자, 승탑 하면은 뭐에 영향을 받았다? 선종, 그리고 팔각 원당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통일신라 시대 승탑의 또 전형적 양식이에요. 자, 팔각 원당형은 말 그대로 자,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팔각형이고 가운데 약간 장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생겼는데 허리가 약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생긴 게 팔각 원당형이라고 하는구나. 뭐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냥 생각다 쓱 보고 넘어가면 되죠, 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탑 중에서 자, 여기 지금 승탑이 여러 개 나오는데 시험에는 얘가 나와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거의 통일신라 시대 신라 하대 승탑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예요. 거의 얘만 물어봐요. 그래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거의 얘만 물어본다 라고 하는 거. 자, 승탑은 선종, 팔각 원당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사진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자, 그리고 우리는 바로 발해로 넘어갈게요. 자, 발해에도 탑이 하나 남아있어. 온전하게. 자, 그런데 이 발해탑은 전탑이에요. 자, 전탑은 우리 양식, 중국 양식. 중국 양식. 그렇죠. 전탑은 중국 양식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각식 전탑. 만약에 시험에 발해 영광탑은 석탑이다. 틀려요. 이거 전탑이잖아요. 석탑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발해 영광탑은 석탑이다. 땡. 전탑. 그리고 중국 양식, 당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발해의 탑은 전탑. 영광탑이라는 전탑.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탑들 좀 구별하시면 되겠죠? 이게 신라 상대인지 하대인지, 아니 중대인지 하대인지, 그리고 승탑까지. 자, 이제 뭐 사진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군요. 자, 불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불상은 나라별로 하나씩. 자, 나라별로 하나씩 구별하시면 돼요. 나라 구별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고구려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자,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불상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요 뒤에를 광배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죠? 후광이라고 하죠, 보통. 후광인데 이게 이제 불교 용어로는 광배라고 하는데, 자, 얘를 돌려 뒤로 뒷면에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연가 7년이라고 써 있는 금동으로 만든 열애불인데 서 있는 모습이야. 불상의 이름은 그 불상의 특징을 다 담고 있거든요. 자, 연가 7년이라고 써 있는 금동으로 만들었는데 열애불이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 있어. 입상. 그래서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이고, 실제로 이거는 경상도에서 발견됐어요. 그럼 신라 건가? 그런데 양식은 고구려 거기 때문에 고구려 불상. 그래서 중국 북조 양식을 가진 고구려 독창적인 그런 불상이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자, 백제 걸로 가볼게요. 백제는 서산 용현리 마해열의 삼존상. 예전에는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행정구역이 바뀌면 불상 이름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용현리 마해열의, 마해가 뭐냐면 바위에 새긴이라는 뜻이고요. 삼존불이니까 부처 몇 명? 부처 3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 3명인데 이 불상을 백제의 미소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그 불상은 사진에 보시면은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불상이 살짝 웃고 있기도, 그 다음에 살짝 근엄해 보이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소를 살짝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불상을 백제의 미소라고 불러요.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표정이 좀 달라진다라고 알려진 불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불상으로 가볼게요. 신라는 경주 배동 석조열의 삼존 입상. 자, 행정구역이 배동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배리라고 했는데 배동으로 바뀌었고, 자, 부처가 3명 있고, 그리고 여기도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삼존 입상이라고 하고요. 역시 신라의 어떤 조각, 아름다움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모두에서 발견되는 게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은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에서 하나는 삼산관이라고 하는 약간 머리에 그런 특이한 걸 쓰고 있고, 하나는 관을 쓰고 있죠. 금관 같은 걸 쓰고 있죠. 그래서 둘 다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자, 금동으로 만든 미륵보살인데 반쯤 의자에 걸쳐 앉아서 사유가 생각하는 모습, 약간 볼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생각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고 하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삼국 공통이니까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통일 전일까요? 통일 후일까요? 통일 전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일했으면 통일 이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모두 만들어졌다고? 아, 통일 전 삼국시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통일 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로 넘어갈게요. 통일신라 불상은 뭐니 해도 석굴암 본존불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석굴암 본존불과 보살상 등등 한번 보시고, 가장 대표적인 게 석굴암 본존불. 자, 그 다음에 발해 거 한번 볼까요? 발해는 맨 209페이지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 자, 부처 2명이서 옆으로 나란히. 자, 이걸 병좌라고 그래요. 자, 부처 둘이서 옆으로 나란히 앉아있죠. 이불병좌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불병좌상이 가장 대표적인 불상이고, 다른 불상은 보통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이거는 흙으로 빚어서, 그래서 약간 색깔이 좀 하얗죠. 특이하죠.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불상은 뭐 사진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공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시험에 잘 언급되는 게 금방 배웠던 우리 석탑과 불상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좀 나라별로 구분을 해보시고,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백제는 창왕명 석조사리감 우리 금방 봤죠? 자, 이게 어디서 발견됐다고 했냐면 부영,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됐다고 했고요. 창왕이 누구냐면 서왕의 아들인 위덕왕이에요. 그래서 요 위덕왕 때 만들어진 거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하면 아무래도 이 석조물로는 무열, 왕릉, 비받침돌. 자, 210페이지 사진에 무열, 왕릉, 비받침돌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원래 가운데 글씨가 써있는 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글씨 쓰는 비석은 없어지고 위와 아래의 덮개돌과 받침돌만 남아있는 거예요. 비석, 글씨 써있는 건 없어졌어. 자, 그 다음에 법주사, 쌍사자, 석등 나오죠? 이거 가끔 시기 물어봐요. 이거 통일신라냐 신라냐 아니면 고려냐 뭐 이런 식으로 시기 물어보니까 알아주시고 통일신라 시대에 법주사, 쌍사자, 석등. 자, 그 다음에 범종. 지금 남아있는 모든 범종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상원사 동종 성덕왕 때 만들어진 거고, 자, 아까 성덕대왕 신종은 어느 왕 때 만들어졌다고 했죠? 성덕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인 경덕왕에서 손자인 해공왕까지, 이게 바로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봉덕사 종. 이 성덕대왕 신종 같은 경우는 크기도 굉장히 크지만 그 안에 기포가 하나도 없대요. 기포, 공기방울 같은 게 하나도 없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소리도 아름다운 범종이라고 해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가 미국한테 선물한 거 알아요? 독립기념 뭐 100주년인가 뭐 몇 주년에 프랑스에서 미국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자유의 여신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독립 뭐 몇 주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몇 주년에 요 에밀레종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만들어서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가 있지. 물론 소리는 따라갈 수 없지. 현대 기술로 따라갈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발해로 넘어갈까요? 자, 발해는 도자기 공예인데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발해 자기 사진이 나와 있죠. 보통 우리는 도자기가 하얗거나 파랗거나, 그쵸? 근데 여기는 이렇게 녹색, 갈색, 흰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만든, 세 가지 색깔을 써서 만들었다고 해서 삼채라고 하거든요. 자, 발해 삼채.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불상이 아니라 석조물이죠. 자, 그 다음에 글씨와 그림.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자, 뭐 김인문, 김생, 요국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자, 그림으로 갑시다.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 여기서 중요한 건 벽화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중요하죠? 말 안장에다가 장식으로 늘어뜨리는 그런 그림이고, 황룡사 소나무 그림이 있었대요. 그런데 뭐 지금은 당연히 남아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에 뭐 여러 가지 그림들 남아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음악과 그 다음에 뭐 무용과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고구려 왕산악, 검은고 제작, 그리고 신라의 백결선생, 가야의 우룹. 우리는 가야의 우룹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대가야 사람이고 신라로 망명. 그래서 신라로 전해지게 되는 게 우룹. 그 다음에 뭐 별게 없네요. 나머지는 우룹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은 인문학과 향가 나와 있죠. 자, 작년인가? 올해인가? 시험에 요거 나왔었죠. 황조가. 그래서 유리왕 때 쓰여진, 유리왕은 주몽의 아들이니까 고구려 2대왕. 자, 그리고 이 유리왕의 또 다른 업적이 뭐지? 수도를 한번 옮겼어. 자, 최초 수도 어디? 고구려? 졸본. 두 번째 수도 어디? 국내성. 맞아요. 그래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왕이 2대 유리왕. 고구려 2대 유리왕. 자, 그리고 나머지 그냥 쭉 넘어갈게요. 자, 신라 부지가 가야 부지가 같은 건데, 왜냐면 가야가 신라로 흡수되니까 거기서 전해진 거죠.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좀 알아둡시다. 3대목이라고 하는, 진성여왕 때,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네. 진성여왕 때의 향가집이에요. 향가를 모아놓은 책. 자,
진성 여왕 때 3대목이라는 향가 집을 편찬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여러분 아마 국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 25개가 남아있어요. 향가가.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의 11수. 자, 그래서 총 지금은 25개만 향가가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바꿔서 냅니다. 삼국유사 14개, 균여전 11개. 숫자도 좀 알아두시고. 자, 발에는 뭐 아까 묘지서 이런 거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발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하나 더 있어. 문화 참 되게 많지. 자, 고대문화 일본 전파로 넘어갑시다. 자, 일본하고 가장 절친인 나라가 백제이기 때문에 백제 문화가 일본으로 많이 전해지죠. 여러분 215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아지키가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전달했고, 그 다음에 왕인. 자, 왕인이 사세기. 근고수가 누구냐면 근초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왕인이 일본으로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하게 되는데, 이 왕인을 기리는 신사가 있을 정도로 왕인은 일본에서 굉장히 신처럼 받들어지는, 학문의 신처럼 받들어지는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무령왕 때 6세기에 유교 전파.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되겠죠? 누리사측의 성왕 때 불교 전파. 그리고 해총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 앞에서 우리가 고구려 해자라고 하는 승려가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라고 했어요. 같은 시기에 백제에서 넘어간 승려가 해총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관능, 아까 나왔었죠, 관능.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신라에서는 조선술은 배 만드는 기술, 축제술은 제방을 쌓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자, 조선술은 배 만드는 거, 축제술은 제방을 쌓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만드는 기술이어서 신라에서 배워온 대로 저수지를 쌓았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한인의 연못이라고 하더라. 자, 한인의 연못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나라에서 배워온 걸로 나타난 거예요? 신라. 시험에는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신라다. 자, 고구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는 앞에서 해총과 해자 같은 시기. 자, 그리고 순서가 좀 틀렸네. 담징은 알죠? 자, 담징한테 일본에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오라 그랬어요. 갔어, 일본에. 갔더니 그림 그리려면 뭐 있어야 돼? 종이도 있고 뭐 먹도 있고 붓도 있고 뭐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법부터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담징이에요. 그래서 담징은 호류사 금당벽화라고 해서 215페이지에 그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해관, 도현. 자, 그리고 216페이지에 자, 거기 보시면 고구려 강서 수산리 고분벽화와 일본 다카마스 고분벽화가 비슷하게 생겼죠. 자, 긴 저고리에 주름치마 같은 거 입고 양산 쓰고 있고 이런 모습이 비슷해.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오래된 거냐면 수산리 고분벽화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향을 일본이 받아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고분벽화고요. 자, 그리고 삼국에서는 아스카 문화의 영향, 통일신라에서는 하쿠오 문화의 영향,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삼국 문화가 일본에 뭐에 영향을 줬어? 아스카 문화. 통일신라 문화는 일본에 뭐에 영향을 줬어? 하쿠오 문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여러분 지도. 요 사진은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건 우리나라 거, 오른쪽에 있는 건 일본 거. 근데 일본은 나무로 되어 있고요. 목조. 우리나라 건 금동인데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방향이 좀 달라서 그렇지? 비슷하게 생겼고 더군다나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다. 그래서 아마도 만들어서 하나 선물로 줬겠지? 그랬을 것으로. 자, 그 다음에 강서 수산리 고분벽화와 다카마스 고분벽화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영향을 줬구나. 자,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문화를 전파해줬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가야를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가야는 우리가 일찍 배워버렸기 때문에 가야는 세키토기에 영향을 주죠. 여러분 217페이지에 문화별 일본 전파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고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